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43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2024년도 2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죠? 거울 볼 때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늘 인지하지만 저번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지옥 시즌2도 그렇고 속편이 개봉할 때마다 이야 벌써 시간이 이만큼 지났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24년 만에 후속작 글래디에이터2도 개봉했잖아요. 이 작품은 뭔가 억지로 연명시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하지만 봐야 알겠죠? 11월은 24년 만에 후속작 글래디에이터2가 개봉을 한다면 12월에는 어떤 작품의 속편이 공개될 예정이냐? 2024년 전세계 최고 기대작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 오징어 게임 2가 12월 26일을 공개 일자로 확정하고 대기 중입니다. 최근에 공식 예고편도 공개됐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정재 배우가 맡은 성기훈이 돌아오고요. 다시 게임에 참가하면서 벌어지게 되는 일을 다루는데 예고편 이모저모가 벌써부터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고편을 거의 나노 단위로 잘게 쪼개서 분석하곤 하는데 오징어 게임 2도 한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 네티즌들의 나노 단위 분석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이 장면에 임시완 나온다. 저기에 강하늘 있다. 여기에는 전재준, 박성훈 있다. 이 정도는 애교고 이병헌 배우가 참가자 옷을 입고 군중 속에 섞여 있는 걸로 추정되는 장면을 네티즌들이 포착했죠. 만약에 정말로 포착한 그 배우가 이병헌 배우가 맡은 프론트맨이 맞다면 프론트맨이 왜 가면을 벗고 게임에 참가를 한 것일까? 성기훈은 프론트맨의 맨 얼굴을 모르니까 아마도 특수한 사명을 띤 채 게임에 임하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프론트맨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하며 보는 것도 재미 포인트가 되겠네요. 시즌2에서 벌어질 오징어 게임만의 차별점은 매 게임마다 참가자가 참가 여부를 O나 X로 결정합니다. 시즌1에서는 첫 게임 후 게임을 계속할 건지 그만둘 건지를 정했잖아요. 거기서 근소한 차이로 그만두자 쪽이 이겨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나아지지 않는 지옥 같은 일상에 너도 나도 게임에 다시 돌아오게 됐고요. 이번에는 이 투표를 매 게임마다 진행한다는 건데 얼마 전에 넷플릭스가 기자들을 상대로 오징어 게임 세트 현장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황동혁 감독이 시즌2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매 게임이 끝날 때마다 이곳에 남을지 나갈지 결정하는 투표 요소를 집어넣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가겠다는 쪽과 남겠다는 쪽, 그 무리가 나뉘어서 서로 편을 가르고 그 안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장치로 쓰일 것이다. 편 가르기를 보여주는 이유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도 편 가르기가 흔하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종교적인 갈등과 전쟁은 끊임이 없고요. 국내만 보더라도 세대 간 갈등과 흔히 이대남, 이대녀로 표현되어지는 성별의 갈등, 계층, 계급의 갈등 등 너무 많이 편을 가리고 O와 X로 구별하고 서로 공격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풍자적인 요소로 서로 간의 구별이란 것을 시즌2의 주요 테마 중 하나로 녹여내 봤습니다. 라고 사회적 이슈를 담아내 보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녹아져 있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괜히 이를 좀 드러내겠답시고 대사로 옮겼다가는 이거 좀 상상도 하기 싫네요. 사실 오징어 게임 시즌1에서도 저는 특유의 문어체 대사가 좀 거슬렸거든요. 예컨대 그래 첫 판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O와 X를 해가지고 여기 남을지 말지 결정한 뒤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때 이정재가 박혜수에게 너는 어쩌다가 이런 살인 게임에 참여하게 됐냐고 묻잖아요. 그때 이정재 배우가 쌍문동의 자랑, 서울대 천재 조상우 대사 처리를 한껏 과장되게 소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사도 선물? 무슨 선물을 그렇게 비싼 걸 했어? 이거잖아요.
그때 저는 황동혁 감독이 뭘 잘못 잡수셨나 했거든요. 그걸 다 보고 나면 나이값 못할 정도로 해맑은 성기훈의 초반 모습과 게임이 진행될수록 점점 과묵해지고 얼굴에 그늘이 더욱 짙어지는 후반 모습이 대비를 이루는 나름의 재미 요소로 작용을 하긴 한다지만 그건 다 봤을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항마력이 살짝 딸리긴 했는데 부디 이런 피드백이 반영이 되어서 스무스하게 황동혁 감독의 의도가 크게 녹아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황동혁 감독 필모를 보면 그럴 역량이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편가르기 설정이 오징어 게임 2의 킥으로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징어 게임 2가 대박나길 바라면서 요즘 뭐봄 난이거 봄 요봄 난봄 43번째 에피소드 청설 시작합니다. 청설은 2010년 국내 개봉한 동명의 대만 멜로 영화 청설의 리메이크작입니다.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 우리가 좋아했던 대만 멜로 영화 3대장이 있죠. 청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비밀. 워낙 인기몰이를 했던 작품들이라 자연스레 세 작품 다 리메이크 작업에 들어갔는데 홍경, 노윤서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오늘 다룰 영화 청설은 2024년 11월 국내 극장가에서 절찬리에 상영 중이고요. B1A4 출신 진영과 트와이스 다현 두 아이돌 출신 배우가 주연을 맡은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는 지난 10월 열렸던 29회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을 앞두고 예고편을 공개해 화제를 불러모았죠. 2025년에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만 멜로 영화 1황 리메이크작이죠. 한국판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엑소, 도경수, 원진아, 신예은 배우 등이 주연을 맡아 앞선 두 작품보다 한참 전인 2022년에 촬영을 마쳤지만 2024년 지금까지 스틸컷 한 장만 공개됐을 뿐이고 관련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대만 멜로 리메이크작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작품이다 보니 명절과 같은 대목을 노리고 개봉 시기를 조율 중인 것은 아닐지 추측해봅니다. 아니면은 아마도 주인공 아버지 역할로 출연한 듯한 코리아 베스트 드라이버 배성우 배우를 향한 세간의 따가운 시선 때문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극장가에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말할 수 없는 비밀. 제가 이 작품을 언제 어디서 처음 봤느냐? 이제는 공소시효 지났을 테니까 고딩 때 기말고사 끝나고 문학 수업 시간에 봤어요.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이제 방학까지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좀 널널한 분위기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문학 선생님이 30대 초반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다음 문학 수업 시간에 너희들 시험 보느라 수고했어. 이번 주는 좀 쉬었다 가자 라고 하시면서 선생님이 자기가 정말 재밌게 본 영화가 있다. 너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 하시면서 틀어주신 영화가 바로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공소시효 얘기는 왜 한 거야? 문학 선생님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을 DVD로 보여주셨냐? 아니죠. 불법 다운로드 파일이었죠. 판사님, 제가 다운받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4주 안 했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틀어주신 거예요. 잡아가려면 그분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여튼 딱 틀어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생소했던 대만 영화의 뽀샤시한 화면에 고등학교 배경에 뭐야 주윤발이 나와? 고딩으로? 저 연세에? 주걸륜이구나. 주걸륜이 누군데? 해서 친구들이나 저나 뭐야 하면서 관심이 짜게 식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잤어요. 그러고 40-50분이 지나고 종이 쳤죠. 쉬는 시간이니까 일어났죠. 근데 제가 남고 나왔거든요. 그 머가리에 피는 안 말랐지만 나 알 거 다 아는 대한민국 고딩인데요 라면서 허세 떠는 남자 고등학생 쉐끼들이 범생이부터 일진 가릴 거 없이 교실 TV에다가 눈을 고정한 채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복도에는 막 다른 반 애들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나고 막 그러는데도 모두가 다 입을 헤 벌린 채 화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자 다음 시간에 마저 보자 라고 하시면서 끄려는데 애들이 와 나 애들 이러는 거 처음 봤네. 선생님 이것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야? 10대 치정극이야? 불륜극 10대가? 말이 안 되는데? 하면서 졸린 눈 비벼가면서 TV 화면을 딱 봤는데 이야 진짜 개이쁜 개륜미가 살짝 미소를 띤 채 주걸륜 앞에서 삐진 척을 하는데 야
화면 본 지 10초도 안 돼서 잠들었던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고 다음 문학 시간에 말할 수 없는 비밀 틀어주실 때는 뭐 그 전 장면 못 본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도 바로 본격 관람 모드에 들어갔었더랬죠. 진짜 그때 무슨 90년대 초반 한국의 임청하 신드롬이 불었던 것처럼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계륜미 신드롬이 일었어요. 알고 보니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계륜미 배우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기점으로 중화권에서도 탑스타가 됐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어마무시한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계륜미 배우의 출연작이다 라고 하면 바로바로 수입이 됐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래서 간만에 계륜미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쭉 살펴봤어요. 가장 최근작으로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서 빌런 오웬 쇼 역을 맡았었던, 그리고 실사판 미녀와 야수에서 가스통 역할도 맡았던 루크 에반스 배우랑 역시나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서 아마 이 배우 이름이 더 친숙하실 텐데 한 역할 맡았던 성강 배우와 함께 위켄드 인 타이페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찍었고 올해 9월에 대만에서 개봉을 했네요. 예고편도 유튜브나 각종 동영상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데 대충 보아하니까 루크 에반스랑 계륜미가 한때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데 이런저런 일로 헤어지고 각자 갈 길 간 끝에 계륜미는 악명 높은 조직 보스 성강과 결혼을 했고 루크 에반스는 경찰이 되어서 성강을 쫓게 됐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만 갈 일이 생긴 거죠. 가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계륜미 만나고요. 과거 회상도 잠시 계륜미 옆에 웬 꼬마 어린애가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하니까 륜미 너 아들 있었어? 이러면서 벌어지는 액션 활극인 것 같은데 83년생 계륜미 배우는 여전히 고혹적이고 아름다우시네요. 위켄드 인 타이페이가 만약에 국내 개봉한다면 내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만 멜로 영화 얘기하다가 옆길로 좀 많이 샜네요. 영화 청설은 김명민, 변요한 배우 주연의 영화 하루를 연출했던 조선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각색도 담당하셨네요. 출연 배우로는 이렇게 보면 송중기, 저렇게 보면 정우성이 보이는 홍경 배우. 댓글 부대에서 봤을 때는 맡았던 캐릭터가 약간 방구석 페인 같은 인물이라 잘 못 느꼈었는데 뽀샤시한 화면에서 각 잡고 외모를 집중적으로 비춰주니까 인물이 아주 훤칠하더라고요. 눈부시게 맑고 청량한 무공해 미소의 소유자 노윤서 배우. 야, 정말 노윤서 배우 나오는 장면만 따다가 포카리 스웨트 광고 만들면 동아 오츠카 광고팀 향후 5년 동안은 따로 할 일 없겠다 싶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의 특별 출연을 하셨었죠, 노윤서 배우가. 그때도 참 단아한 외모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외모의 포텐이 진짜 폭발을 합니다. 이 외에 걸그룹 아이즈원 출신 김민주 배우, 그리고 정혜영, 현봉식 배우가 부부로 출연을 합니다. 근데 두 분의 실제 나이 차이가 무려 11살, 거의 띠동갑 수준으로 나더라고요. 현봉식 배우가 그렇게 나이가 많았나? 아니고요. 정혜영 배우가 73년, 현봉식 배우가 84년, 그러니까 계륜미보다도 한 살 동생인 거죠, 현봉식 배우가. 그런데 정혜영 배우랑 현봉식 배우 두 분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 보여요. 정혜영 배우의 동안 외모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앞만 봐도 현봉식 배우가 84라는 게 예, 그나저나 현봉식 배우는 빅토리에 이어서 이번에도 장성한 자녀를 둔 아버지로 출연을 하셨네요. 이를 기점으로 차기 국민 아버지로 굳히기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빅토리에서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딸한테 네 하고픈 거 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장면은 정말이지 떠올릴 때마다 제 심금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살 청년 홍경 배우가 맡은 이용준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취준생입니다. 대학은 졸업했지만 자기 꿈이 뭔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뭔지를 고민하는 평범한 청년이죠. 3개월간 고민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탱자탱자 노는 꼴을 볼 수 없는 정혜영 배우가 연기한 용준의 엄마는 남편인 현봉식 배우와 함께 운영하는 도시락 가게에서 알바를 하면서 진로를 고민하라고 닥달을 하죠. 용돈 인상을 협상 조건으로 건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인 용준은 도시락을 한껏 안아들고 동네 수영센터로 배달을 갑니다. 수영장 입구가 어디야? 하면서 한 아이에게 길을 물어보는데 아이가 청각장애인, 농인이에요.
대학 시절 선배의 꾀임에 넘어가 수어를 익혔던 용주는 기억을 더듬어서 수영장이 어디냐고 묻죠. 그렇게 도착한 수영장은 한창 훈련에 매진 중인 농인 수영 선수들로 북적거립니다. 거기서 용준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노윤서 배우가 맡은 서여름입니다. 수영 선수인 동생 서가을, 김민주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인데요. 가을의 훈련을 옆에서 코치처럼 돕고 있어요. 따사한 햇살이 쏟아지는 청량한 수영장에 티 없이 맑은 여름을 본 용주는 그 자리에서 여름에게 뿅 반합니다. 알바 때문에 먼저 자리를 떠난 여름의 번호를 따기 위해 가을에게 수어로 대화를 건네지만 가을은 번호는 언니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답을 하죠. 헤헤, 앞으로 수영장 배달 주문 오면 무조건 달려가야지 하면서 귀가하던 용준에게 멜로 영화가 늘 그렇듯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발생합니다. 알바 때문에 한시가 급한 여름의 속도 모르고 바이크가 고장이 난 겁니다. 때는 이때다 해서 용준이 도와주고 이를 기점으로 둘은 인사를 나누고 친분을 쌓게 됩니다. 26살 동갑의 오토바이를 타고 수어로 대화를 나눈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용준은 조금씩 여름에게 다가갑니다. 여름은 용준을 상대로 오해를 한 가지 하고 있어요. 바로 용준도 청각장애인, 농인일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친구는 농인인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본인을 어필하고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태도에 여름은 친구 그 이상의 감정을 가질랑말랑 하게 되죠. 한껏 친해진 여름과 용준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꿈이 뭐냐? 는 용준의 질문에 여름은 가을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청각장애인은 패럴림픽이 아니고 올림픽에 출전하나? 싶으실 수 있는데 우선 청각장애인은 패럴림픽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청각장애인들만을 위한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스포츠제전 데플림픽이라고 따로 있는데 가을의 수영 실력이 워낙 출중해서 비장애인들과 겨뤄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이를 또 가을이 속한 팀의 코치도 알고 있어서 올림픽 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어디 감히 장애인 따위가 우리 아들과 같은 레인을 쓸 수 있어요? 영화 속 대사는 이거보다 훨씬 저급한데 약간은 어이없기도 해서 좀 많이 튀는 장면이긴 했지만 여튼 이런 마인드로 무장한 진상 학부모 때문에 훈련장을 옮기는 등 가을의 훈련 환경이 썩 좋지 않게 됐어요. 이에 낙담한 여름, 가을 자매를 본 용준은 기분 전환이나 할 겸 놀러 가자고 합니다. 한창 노는 와중에도 여름은 계속 가을을 챙깁니다. 컨디션은 어떤지 불편한 건 없는지 계속 챙겨요. 마치 가을이 곁에는 내가 꼭 있어야 된다와 같은 마인드랄까요? 가을은 내심 이런 언니가 살짝 불편해요. 언니 인생도 따로 있는데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중요한 대회도 앞두고 있겠다. 표현은 못하죠. 이런 와중에 여름을 바라보는 용준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파악한 가을은 셋이서 같이 놀고 집에 오는 길에 슬쩍 자리도 비켜주고 둘 사이를 좀 응원해줍니다. 여러모로 나만큼 지쳤을 언니가 용준과 잘 되기를 바라는데 열악한 훈련 환경 속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한 가을은 중요 대회에서 호성적을 거두며 올림픽 출전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를 전해들은 용준도 축하한다면서 오늘 같은 날 파티 타임 열자 하는데 가을을 챙겨야 하는 여름이 이를 애둘러서 거절하자 가을은 내가 알아서 밥도 먹고 알아서 할 테니까요. 언니는 오빠랑 데이트하고 오세요 라고 하면서 언니를 부추기죠. 여름도 내심 이를 반겨요. 싫어하지 않는 기색이에요. 그럴 때죠. 데이트 빼면 20대 때 뭐가 남습니까?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갑자기 기분이 더러워지는데. 여튼 그렇게 여름이 용준과 데이트를 하러 나간 사이 잠깐 낮잠을 때린 가을은 매쾌한 냄새 때문에 잠에서 깨고 이내 집안을 가득 채운 거무튀튀한 연기를 마주하게 되는 데 과연 가을의 올림픽 출전 꿈은 이렇게 좌절될까요? 용준과 여름은 이 와중에 어떤 꽁냥꽁냥질을 해대고 있을까요? 그 결과 용준은 마침내 여름과 커플이 될까요? 그나저나 세자매에서는 장윤주, 퀸메이커에서는 문소리, 이번에는 정혜영, 현봉식에게는 대체 어떤 마성의 매력이 있는 걸까요? 지금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화 청서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정말 노윤서 배우 맑아요. 너무 맑아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살짝 올라간 입꼬리로 완성되는 미소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새하얀 눈 같았어요. 뭔가 제 주제에 이런 식으로 노윤서 배우의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고 묘사한다는 게 참 웃기는 일입니다만 예쁜데 같은 느낌이 아니라 청아하면서도 조선시대 유명 백자를 보는 것 같은 단아함이 서려 있습니다. 노윤서 배우 사극하면 정말 기깔날 것 같아요. 자꾸 눈길이 가는 용준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같아도 노윤서 배우가 바로 옆에서 그렇게 미소를 띠고 있으면 계속 눈길이 갈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도 몇 차례 언급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멜로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배우의 외모죠. 왜냐면은 외모가 곧 서사니까요. 왜 이 인물한테 주인공에 반하게 됐는지 관객들에게 5분 동안 설명할 거. 빛나는 외모면은 10초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노윤서 배우가 처음으로 등장할 때 제대로 보여줍니다. 저 모습 보면 뿅 가겠다 싶더라고요. 노윤서 배우의 외모도 너무나도 이쁘긴 하지만 그 아름다운 외모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화면 구성적인 요소들도 참 탁월했는데요. 뭔가 억지로 예쁘잖아. 나의 야망이 보이지 않니?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수수해요. 부족해 보인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 영화 화면만의 매력입니다. 우선 극중 계절적 배경이 여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여름인 것도 있고 하지만 여름 풍경을 담아내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실내건 실외건 풀샷을 좀 많이 활용합니다. 때로는 배우가 좀 비율상으로 안 예쁘게 나오는 샷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네 모습 같으니까 되게 정겹기도 하면서도 그 와중에 또 얼굴은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감탄하기도 하고 좀 복합적인 감정을 그 한 컷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 또 매미소리 같은 주변 백색 소음도 계속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여름 분위기를 더욱더 싱그럽게 풍기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덥고 습기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 선선한 바람이 살짝은 남아있는 초여름의 분위기를 자아낸달까요? 아직은 덥기보다는 따뜻한 느낌이 영화를 감싸고 있습니다. 상쾌한 햇살이 동네 여기저기를 비추고 있고 배우들 얼굴은 원래도 새하얗지만 더욱 청초해 보이고요.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청설은 이런 여름 풍경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고 무슨 인위적인 장치를 계속해서 가져다 쓴다 그러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설정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좀 미술 감독이 힘을 꽤나 줬겠구나 싶은 세트장이랄지 혹은 딱 봐도 저거 전체 예산의 20% 정도는 줬겠는데 싶은 로케이션이랄지 그런 곳이 별로 안 나와요. 또 배우들이 입고 있는 옷도 물론 극중 설정이랑 안 맞기도 하지만 그래도 흑수저 캐릭터인데 디올백 메고 다니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과는 궤가 다릅니다. 명품 옷 같은 거 안 입고요. 청바지에 면티 정도만 입고 나오고 그 정도로 되게 수수하고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복장을 입고 나와요. 로케이션도 지극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청각장애인과의 로맨스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일상에서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그냥 여느 평범한 20대 커플의 풋풋한 로맨스를 보는 듯한 느낌을 이 풍경이 자아냅니다. 굳이 특별한 곳을 찾자면 원작에도 없던 배경인 클럽 정도? 이마저도 갱남 파리맨 같은 느낌이 아니라 클럽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을 때의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건전한 클럽? 같이 이 리듬에 너희들의 몸을 맡겨봐 이런 분위기에서 용준과 여름, 가을 자매가 한데 즐겁게 노는데 그 모습도 그냥 20대 친구들이 스트레스 받고 풀러 갔구나. 저러다가 클럽 안에서 또 사고 벌어지는 거 아니야? 대부분 또 영화들은 이렇게 전개되던데 전혀 그렇지 않죠. 딱 재밌게 놀고 그 재밌게 노는 와중에 여름과 용준 간에 되게 중요한 정서적인 교감도 나누게 되고요. 그러고 여름, 가을 자매 용준이 하하호호 하면서 귀가를 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이렇게까지 수수한 매력을 감독이 좀 어필하려고 했나? 해서 찾아봤더니 역시나 감독의 의도였긴 하더라고요. 조선호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예술적인 야망이 있다면 온갖 힘을 줄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영화가 예쁘기만 하려고 하면 거부감이 든다. 청설은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 더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판단했다. 촬영 장소를 물색할 때도 예쁜 거를 찾지 말아달라고 했다. 20대가 갈 만한 장소라면 충분했다. 어떤 공간을 영화적으로 만들어주는 건 그 공간 자체가 아니라 이야기이고 캐릭터라고 본다. 의상 같은 경우에는 유니클로 스타일이다. 배우들에게 입고 싶은 걸 입으라고 했고 이 부분에서 나와 배우들의 생각이 일치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바른 접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때는 젊음이 곧 무기잖아요. 뭐 휘황찬란한 옷 걸친 것보다 청바지에 면티 하나만 걸쳐도 예쁘고 아름다울, 물론 저는 안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노윤서, 홍경 정도면은 뭘 걸쳐도 뭐 예쁘고 멋있긴 하겠지만 여튼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싱그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이 영화는 스토리 특성상 아무래도 수어로 대화하는 장면으로 대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이 있죠. 근데 이를 배우들이 표정과 손끝으로 전달을 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약간 무성 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안겨다 줄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무성 영화처럼 과장해서 연기하지 않습니다. 감독이 지향한 바대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정 연기를 하고 손과 손이 맞닿는 강도 등으로 감정을 전달하려고 하더라고요. 배우들이 정말 수어를 단순히 암기한 수준이 아니라 수어로 어떻게 하면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했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표정과 손끝으로만 전달하는 감정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클럽에서 스피커의 진동으로 서로의 설레는 마음을 확인했을 때입니다. 클럽 음악이 아무래도 볼륨이 되게 크잖아요. 스피커가 방방방 하고 울리는데 그 스피커의 용준을 따라서 여름과 가을이 손을 얹죠. 그때 방방방 울리는 스피커를 보여주는데 방방방 울리는 그 스피커가 결국에는 용준의 마음, 그런 용준을 바라보는 여름의 마음, 또 한편으로는 설레는 신나는 가을의 마음을 대변해 준 것 같아서 참 세련된 연출이라고 느꼈습니다. 조선호 감독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청각장애인으로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클럽 가시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갑니다. 그리고 클럽 갔을 때 클럽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또 그들의 몸 동작을 보고 리듬감 같은 걸 파악을 해서 한데 섞여 춤을 춘다 라고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호 감독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준이 조금은 조심스러웠겠지만 여름과 가을 자매를 기쁘게 해주려고 클럽에 데려갔을 거라고 상상을 했고 그렇게 각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여름의 입장에서는 나와 가을이는 한 번도 이런 시도를 안 해봤는데 여름은 용준이 농인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용준은 농인인데도 이렇게 청인들, 비장애인들과 거리낌 없이 구김살 없이 즐기면서 사는구나. 당당하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용준에게 차근차근 마음의 문을 열었을 것 같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히셨던데 이 의도가 이 클럽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분기점인데 그 분기점을 감독님께서 본인 의도대로 잘 살리셔가지고 참 보는데 저도 모르게 설레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청설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이고요. 그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아쉬웠던 점은 앞서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던 클럽 장면, 그 안에 담긴 감성을 위해서 핍진성이 아작이 났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서로가 비장애인인 걸 모를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스포이긴 한데요. 저 스포 다 하니까 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여름, 노윤서는 농인이 아니죠. 비장애인이에요. 근데 용준이 아무래도 정황상 여름을 농인이라 오해한 거죠. 여름도 용준이 수어를 잘 하니까. 또 수어는 되게 특수한 언어잖아요. 영어나 중국어처럼 너도 나도 배우려는 언어는 아니니까 용준을 농인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마치 청설 속 세계관은 이 둘만 사는 공간인 것처럼 좀 더 넓히면 가을까지 셋만 사는 공간인 것 마냥 돌아갑니다. 같이 버스도 타고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사우나를 가면 안 되는구나. 여튼 할 거 다 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계속 오해해?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선 용주는 오랜만에 수어를 하다 보니까 약간 헷갈려하는 모습을 처음에 보여줘요. 꼬마 아이를 상대로 수영장 어딨니? 라고 물어볼 때 기억이 뭐였더라? 라면서 약간 가물가물해하는 제스처를 취한단 말입니다. 수어는 아니지만 외국어 간만에 할 때 그 표현 뭐였더라? 이거 단어 뭐였더라? 하면서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용주는 여름, 가을 자매와 수어로 대화할 때 단 한 번도 혼잣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돼? 그래. 이건 오케이. 저의 가정이니까. 억가일 수도 있죠. 그럼 영화 속에 나온 장면들을 토대로 도저히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오해할 수 있나 싶은 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름이 오토바이 고쳐준 용준에게 담례로 커피를 사겠다고 하죠.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둘이 커피를 이제 밖에서 테이크아웃해서 마시고 있는 장면으로 넘어가죠. 야, 너네 커피 주문 어떻게 했니? 키오스크로 했어? 배민 배달했어? 뭐야? 이게 영화 10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클럽 갔을 때도 입장할 때 그 앞에 가드에게 몇 분이세요? 3명이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신분증 보여주세요. 여기요.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여름은 그래 동생과 같이 사니까 또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른 인물이니 휴대폰 알람 소리 같은 거 꺼두고 진동으로만 생활할 수 있다 쳐. 근데 유독 용준이는 여름이를 만날 때마다 휴대전화가 안 울려요. 어떻게 단 한 번도 띠링 문자 오는 소리도 없고 카톡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또 가을이 화재 현장에서 구출돼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메시지를 여름이 보자마자 바로 뛰어가잖아요. 보통 주변에 아끼는 사람이 좀 다쳤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 그리고 어느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택시 하지 않습니까? 마침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여름이 있던 곳은 무슨 산골짜기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우리네 집 앞 골목길 이런 데였어요. 그러면 바로 택시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병원으로 곧장 뛰어갑니다. 그때 처음으로 여름 앞에서 용준이가 입 밖으로 말을 꺼내죠. 뛰어가는 여름이가 걱정돼서 함께 뛰어가려다가 길가에서 차에 치일 뻔해가지고 그 차를 상대로 죄송합니다 라고 한마디 하죠. 이미 여름은 한창 앞서서 뛰어가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용준의 육성을 못 들었고요. 그때가 이미 영화 전체 분량의 3분의 2가 지났을 때입니다. 이제서야. 이게 말이 되나? 왜 택시 안 하고 병원까지 여름이가 뛰어가느냐? 원작 안 본 사람들에게 사실 여름이는 농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하려고 자연스럽지 못한 전개를 취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농인에 대한 배려심이 남다른 비장애인이어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용준과 여름이 농인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둘이 만났을 때 넘쳐납니다. 근데 억지로 끌고 나가는 거죠. 네가 원작을 봐서 그런 거 아니야, 이 새끼야. 결말을 알고 보면 당연히 승이 안 차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 결말, 그중에서도 반전이라면 반전이죠. 반전을 알고 봐도 다시 짜맞추는 재미로 가득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레 청설로 빗대면 처음에는 당연히 용준의 시선으로 영화를 봤다가 알고 보니 여름이가 농인이 아니었네 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두 번째 볼 때는 여름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오해가 해소될 위기에서 벗어났구나 하면서 애간장 타면서 또 한편으로는 키득키득대면서 아이고 아쉽다 하면서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은 그렇지 못합니다. 설령 원작을 안 봤어도 마침내 여름이 영화 진짜 마지막 장면이죠. 네, 좋아요 라고 말할 때 뭐야, 여름이는 비장애인이었네? 잠깐만. 근데 어떻게 여태까지 모를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영화 스스로 초래해 놨어요. 앞서 언급한 주변 환경적 요소들 때문에. 저는 그래서 결말쯤 다다랐을 때 수영장에서 소리내어 진심을 전한 용준에게 여름이 수어로 나도 그렇다 라고 답하면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잖아요. 그때 여름이 내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어도 괜찮냐 이런 식으로 묻죠. 저는 이 자막을 읽고 원작과 달리 여름이도 농인인 걸로 각색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름만 용준이 농인이라 오해한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이렇게 전개되는 것도 충무로 영화판에 있어서 나름의 도전이고 신선한 충격도 안겨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장애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한국 컨텐츠들은 장애를 주로 극복의 대상으로 여겼잖아요. 불편을 주고 삶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듯한 인상을 줬는데 요즘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아가 그 어떤 대상으로도 인식하지 않는 인간 서여름, 서가을로만 인식하는 풍토가 컨텐츠 업계에서도 강해지고 있죠. 너는 키가 크구나. 나는 청력이 안 좋아. 이렇게 보여주려나 했는데 이게 뭐야? 원작 그대로잖아. 감독이 생각한 본인만의 감성을 유지하고 싶어서 반전 아닌 반전을 마지막까지 끌고 간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마치 이 반전을 위해서 감성을 구축하고 달려온 영화처럼 비춰져요. 또 원작을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도 모를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집중력을 좀 갉아먹게 만들고 그게 몰입감을 떨어뜨려요.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모로 아쉽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진상 학부모 씬인데 좋았던 점에서 감독도 클럽 장면이 용준을 바라보는 여름과 가을, 특히 여름 시선이 보다 전향적으로 열리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장면은 원작에 없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럼 원작에는 없지만 감정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는 순간이니까 클럽을 가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줄거리에서 말씀드렸던 진상 학부모 장면인데 이게 좀 많이 튑니다. 영화는 수어로 대부분의 대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수어가 서로에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언어 체계잖아요. 그렇다 보니 상당히 압축적이기도 하고요. 태생적으로 간접적일 수밖에 없는 언어죠. 그래서 영화 또한 간접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전달합니다. 자막은 친절하게 나오긴 하지만 약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잘 몰라서 답답해하고 애간장이 타는 듯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용준이 수영장에서 소리내어 본인 마음을 전달하는데 상당히 직접적이죠. 영화가 그간 쌓아왔던 거에 비하면. 근데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너는 못 듣겠지만 이렇게라도 내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이런 마인드인 건데 극 후반부에 배치된 만큼 빌드업도 나름 착실하고 또 그 장면만의 울림도 상당하고요. 근데 이것과 완전 대비되게 진상 학부모 장면은 느닷없이 나와요. 장애인들 몸담군 곳에 우리 애들 수영 못 시킨다고요? 이런 망언 내뱉는 진상 학부모가 느닷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 전환점을 위한 억지 장치 아닌가 싶은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는 여전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잊을만 하면 어디서 또 장애인들을 상대로 갑질이 벌어졌다,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텃세를 부리고 있다 란 제목의 기사들이 사회면에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장면을 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저런 몰지각한 인간이 어딨냐? 말도 안 돼! 라는 게 아닙니다. 몰지각한 새끼들이 어디 뭐 한둘입니까? 근데 예컨대 영화 초반부터 농인들이 수영장 쓰는 것을 몇몇 학부모들이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려니 할 텐데 영화 전개상 흐름상 그냥 바로 나와버리니까 영화 톤하고 안 맞아요. 또 진상 학부모가 알고 보니 장애인 주차칸에 주차를 해놨죠. 그때 용준이 아줌마 농인들도 다 알아들어요 라면서 못 듣는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마 라는 식으로 주의를 주죠. 이 장면을 통해서 감독이 관객들에게 좀 노골적으로 여러분도 이런 아줌마처럼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준이 그 대사를 할 때 카메라 앵글이 용준에게 고정된 채로 장면 전환 없이 씬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머 별꼴이야 라면서 콧방귀 끼는 진상 아줌마 표정을 한 컷이라도 넣어줄 법한데 안 그래요. 대사가 다 끝난 뒤에야 진상 아줌마 리액션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컷이 전환돼서 진상 아줌마의 리액션이 섞이면 그거에 우리는 분노를 해가지고 용준의 대사를 끝까지 집중을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렇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차근차근 감정선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던 영화가 초반이긴 합니다만 갑자기 급발진을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급발진이 원작에 없는 클럽 장면을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것이 이거 너무 편의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독도 인터뷰에서 해당 장면을 두고 자의적으로 관객들이 느끼실 수 있는데 잘 녹여서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장면을 넣었다라고 하셨는데 잘은 못 녹이신 거 아닌가. 전환점을 위해서 좀 우겨 넣으셨달까요? 그래서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소소한 아쉬움인데요. 용준에게는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절친이 있죠. 김제동 씨 집에 허락도 없이 또 비밀번호는 어떻게들 다 아는지 막 들어가는 무한도전 멤버들 마냥 용준 또한 허락도 안 받고 집에 놀러가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랄부 친구가 있어요. 근데 둘이 그닥 좀 안 친해 보여요. 예, 뭔가 용준이 친구에게 세를 준 느낌?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멋대로 들어와서 뭐 어때 내 집인데 하는 느낌이랄까? 뭐 그런 걸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우가 절친인 설정인데 되게 절친이 아닌 어색한 사이인 걸로 연기를 해요. 홍경 배우나 또 그 절친으로 출연한 배우분 다 연기 다른 부분에선 잘하셨는데 유독 둘이 있으면 그렇게 어색하더라고요. 자연스러움을 추구를 했다면 뭐 서로 뭐 꼭 욕까진 아니어도 날것의 멘트를 던지면서 격이 없는 사이라는 걸 좀 보여줬더라면 어땠을까. 댓글 부대에서는 홍경 배우가 뭐 김성철 배우 등이랑 이제 같은 방에서 막 살잖아요. 거기서는 정말 격이 없는 사이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절친으로 나오는 캐릭터와 그렇게까지 격의가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격의가 매우 있어 보이던데 좀 더 절친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소한 아쉬움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영화 청설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입니다. 그럼 영화 청설에 대한 별점과 한 줄 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청설에 대한 제 별점은 2.5, 뭔가 부족한데 입니다. 만약에 여름이 농인인 설정이었다면 원작의 설정을 각색을 했더라면 그러면 아니 어떻게 여태 용준이 농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원작의 결말을 따라가면서 이때까지 몰랐다는 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어서 아쉽게 느껴진 나머지 2.5점을 주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난 다 오케이다 라고 하신다면 청량한 노윤서, 홍경 배우, 또 김민주 배우도 워낙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생그러운 배우들의 면모를 보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 보셔도 나쁘진 않은데 과연 의문점이 안 드실 수가 있을까? 보는 내내 저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뭐 저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영화 청설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그 둘만 사는 세상입니다. 용준과 여름, 그 둘만 사는 세상에서 벌어진 멜로 영화를 보고 나온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 둘만 사는 세상이라는 한 줄 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아케인 시즌 1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케인 시즌 2가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각 막마다 3편씩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즌2 3막은 11월 22일에 공개되더라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 팬들의 기대감이 상당하던데 그만큼 아케인 시즌 1이 평가가 참 좋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봐서 시즌 1이 너무나도 괜찮다 싶으면 시즌 2도 보고 에피소드에서 시즌 1도 다루고 시즌 2도 다루고 그렇게 해볼 예정인데 야 시즌 1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봤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롤 티어가 뭐 말해봤자 입만 아프지.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야 롤이 뭔데? 리그 오브 레전드? 페이커? 연봉 많이 받는다는데? 그 연봉 많이 받는다는 그 친구가 하는 게임이 리그 오브 레전드인데요. 그 리그 오브 레전드에 나온 캐릭터들을 토대로 극장판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작품, 롤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너무나도 재밌다 라는 평을 듣고 있으니까 롤 나 그런 거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면은 어디 가서 MZ세대들과 격의 없는 대화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43번째 에피소드 청설이었고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